바른 정치의 도리를 배우러 간 감사. 옛날 옛날에 어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여 전라감사로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감사란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데 그 권세는 지금보다 컸습니다. 감사는 곰곰 생각하였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바라던 벼슬을 얻었으니 참으로 정치를 잘 하여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배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였답니다. 선배님, 제가 이번에 지방 관리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곳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찾아온 건 고마운 일이네만 나나 자네나 서울에서 살아왔으니 그 지방 실정을 알 수가 없지 않은가. 모름지기 정치란 그 지방의 그때 형편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또 실정에 맞아 현실성이 있어야 하느니 금년 농사만 보더라도 가뭄 들 때하고 홍수 날 때하고 정치 방식이 달라야 하는 법. 여기 서울에서야 그곳 사정을 잘 모르니 직접 그 지방에 가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네. 예, 하지만 거기에 간다고만 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서당 친구 하나가 거기 내려가 있으니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게나. 내가 소개장을 하나 써줌세. 그러면서 선배는 소개장을 써서 감사에게 주었답니다. 감사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였어요. 감사는 지방에 내려가자마자 소개받은 훌륭한 학자를 찾아갔지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전라감사로 부임했는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바른 정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학자는 손을 내저으면서 어서 돌아가라는 신용을 하였어요. 마치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내저었지요. 그런다고 그냥 물러갈 감사가 아니기에 이번에는 서울 선배가 써준 소개장을 꺼내서 학자에게 주었답니다. 그러자 학자가 놀라더니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찌하여 말이 없을까? 그리고 왜 방에 들어갈까? 음식상을 차려오려는 것일까? 그냥 말하기 어려우니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자가 삿나물 한 접시하고 냉수 한 그릇이 놓인 상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 앞에 놓았답니다. 음식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술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이었지요. 그런 상을 감사 앞에 두더니 학자는 말없이 앉았어요.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이었지요. 감사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또한 묵묵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자 학자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마당에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아이를 업고 둥게둥게 어르는 것이었지요. 둥게 내 사랑아, 둥게 내 사랑아, 둥게 허허 좋다, 둥게야 허허 내 사랑아, 좋구나 좋을시고. 참으로 모를 일이군. 저게 무슨 뜻이람? 감사인 나를 손님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상대도 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 자식만 어르고 있으니 참 이상하고 괘씸한 사람이구나. 감사는 이러한 노여움이 생겼어요. 내가 서울에서 소개장까지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고장 제일 가는 학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적어도 검다 희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공부를 너무 하여서 혹시 머리가 돈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머리 위에 손가락을 한두 번 돌려보고 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렇게 감사가 속이 상한 줄도 모르고 학자는 계속해서 둥개둥개 내 사랑아 하면서 아이만 어르고 있었지요. 더 참을 수 없었던 감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헤이,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다니. 이것이 학자가 할 도리란 말이오. 돌아가리다. 그러면서 인사도 없이 화가 나서 마당을 질러 나와 버렸답니다. 학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이만 보고 있었어요. 꼭 바보같이 말이지요. 감사는 화가 나서 동구 밖으로 급히 나갔답니다. 부하들이 뒤를 따랐어요. 내가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그래, 서울의 선배님은 이따위 무례한 사람이 무슨 학자라고 소개하여 주었단 말인가. 평소 그럴 선배가 아닌데. 감사는 한동안 화가 나 어쩔 줄 몰랐답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자. 그 선배가 사람을 함부로 소개해 줄 리는 없지. 그리고 학자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학문과 인격이 도야되어야만 얻는 이름인데 이런 무례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대학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을라고? 그래, 여기에는 반드시 내력이 있으리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새겨보자. 감사는 동구박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어요. 가만히 있자. 밥상 위에다가 나물 한 접시하고 냉수 한 그릇, 그런 연호에 어린아이를 둥개둥개하고 자기 혼자 어르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큰 뜻이 있으리라. 감사는 한참 머리를 짜고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답니다. 옳거니 나물이란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맛이 없는 법. 이것저것 양념을 넣고 무쳐야 맛이 있지. 바로 정치하는 데 중요한 조화를 가리키는구나. 무덤덤해서도 안 되고 하나만 주장해도 안 되는 법. 각기 개성을 가지고도 여럿이 어울려서 없던 맛도 내는 조화와 인화. 자기도 살고 전체도 사는 것이 인화 단결이 아니던가. 나물은 감사인 나, 나머지 양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나물 하나로는 제맛이 안 나듯이 감사 혼자로는 이고장 정치를 못하는 법이니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구나. 그래, 이런 깊은 뜻이었어. 그러다가 이번에는 냉수 한 사발에 담긴 뜻을 생각하였어요. 냉수 한 그릇, 깨끗한 물, 청결한 물, 잡것이 섞이지 아니한 물, 티끌도 건더기도 없는 순수한 맑은 물. 사람으로 치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결백한 사람, 잡것이 없는 순수한 사람, 양심에 비추어서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관리라면, 그래, 청렴 결백한 사람. 그렇다.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인 감사가 청렴 결백하라는 뜻이로구나. 드디어 두 가지는 풀었답니다. 참 영리하고 슬기로운 감사이지요. 나물은 조화와 인화요, 냉수는 청렴이요, 결백이다. 그럼 아이를 방 안에서 데리고 나와서 마당에서 둥개질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는 백성, 둥개둥개하며 예뻐하는 것은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러니 백성을 내 자식, 내 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그렇다. 백성 없이 무슨 벼슬아치가 있으리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야말로 명심할 일이로구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쁜 법. 자식이 배를 줄이면 부모도 배 줄이고 자식이 배부르면
그때야 부모도 배가 불러지는 법. 감사가 알 정치도 이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이지. 결국 조화와 인화, 청렴과 결백, 백성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애민정신, 이 세 가지를 명심하여 감사 노릇을 잘 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미련하여 그분께 인사도 없이 나왔어. 돌아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불의한 것을 말씀드려야지. 감사가 다시 학자에게 되돌아가서 큰 절을 올리며 사과를 하고 자기 해석을 들려주자 학자는 감사에게 큰 절을 하면서 비로소 입을 열었답니다. 슬기로운 감사님. 제가 뜻한 바를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맞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화와 청렴과 애민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소서. 아닙니다. 선생님의 깊은 뜻을 뒤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릇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의 지혜만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뜸 인환이 청렴이니 애민이니 말하였더라면 감사께서는 건성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시니 그 얼마나 속속들이 가슴에 새겨집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가슴에 아로 새겼습니다. 그러니 실천도 잘 될 것입니다. 슬기롭고 예의 바르신 감사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를 주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스승님, 진정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침대로 정치를 잘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몰려왔는지 이 자리를 둘러싼 뭇 백성들은 감사와 학자에게 일제히 절을 하였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불 켜는 것도 아까워한 주인. 옛날 어떤 집에 머슴이 사는데 주인이 어찌나 인색한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루는 주인하고 머슴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지요. 물론 주인하고 머슴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정이 오가는 것이기에 자랑할 만합니다만 사실은 상을 둘 차리라면 반찬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자를 절약하려고 겸상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녁밥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먹기 때문에 대개 밤중에 먹게 된답니다. 그런데 주인은 기름값이 아깝다고 방에 불을 켜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두워서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요? 불을 좀 켜시지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요.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었어요. 이 재산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낭비를 해. 뭐든지 아껴 써야지. 안 아껴 쓰면 너도 맨날 머슴으로밖에 못 살아. 그러니 불을 켜자는 말일랑 내지도 말거라. 그날은 밥이 질었답니다. 금방 퍼온 진밥은 먹으려면 참 뜨겁지요. 그래서 후후 불어서 먹게 마련입니다. 머슴들은 배가 불러야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밥그릇 위로 수북하게 밥이 올라가는 고봉밥을 퍼주지 않습니까? 머슴은 그 뜨거운 고봉밥 한 숟갈을 듬뿍 떠서 주인의 입에다가 쿵 넣었어요. 입이라고 하지만 밤중이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입 언저리 근처가 무척 뜨겁도록 내밀어 버린 것이지요. 아이고 뜨거워라. 네 놈의 쑥갈이 왜 나한테 오느냐. 그러자 머슴이 능청스럽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내 입이 아니던가. 난 내 입인 줄 알고 넣었는데 주인 어른 입이네요. 아니 네 입하고 내 입도 모르더냐. 손도 밝아야 알지 일이 어두운데 갈 곳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재입하고 주인 어른 입을 분간 못한 것이지요. 그렇게 뜨거운 밥에 입을 대인 후부터 주인은 불을 꼭 켜놓고 밥을 먹었더랍니다. 60세 아버지를 구한 아들. 옛날 중국 중원에서는 70세 노인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답니다. 하는 일 없이 양식이나 축낸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70세가 되면 땅속에 우물 파고 집을 지어 그곳에 가둬두었어요. 일주일치 식량인 생살과 함께 말이지요. 일주일이 지나면 식량이 떨어져 노인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 중원에서 떨어진 곳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어느 왕자는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중원의 풍습을 받아들였지요. 70세가 아닌 60세 노인이 되면 움집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고 결국 굶어 죽게 한 것이었답니다. 물론 그가 아버지를 움집에 가둬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 만든 나라 법이었어요. 이 법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답니다.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60세가 되면 누구나 생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즈음 그 나라의 어느 마을에 40세를 훌쩍 넘겨 혼인한 품팔이꾼이 있었어요. 부인은 그보다 10여 세나 적었고 혼인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요. 품팔이꾼은 아들을 얻어 기뻤지만 이내 살림이 어려워졌어요. 자신의 품팔이 일로는 살기 힘들어 아내가 삭발레를 하여 살림을 보탰는데 아들을 돌보느라 아내가 일할 수 없게 되어서였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는 아들을 낳은 뒤 병까지 얻었답니다. 쪼들리는 형편에 약 한 첩 제대로 쓸 수 없었지요. 아내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넉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당신이 세상을 뜨다니 어린 것을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품팔이꾼은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장례를 마친 뒤 그는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젖을 얻어먹이기 위해서였지요. 아이고 불쌍해라. 엄마 젖을 먹지 못해 볼이 홀쭉해졌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들은 품팔이꾼의 아들에게 젖을 먹여주었어요. 품팔이꾼은 젖동량을 하여 아들을 길렀답니다. 아들은 동네 아주머니들 덕분에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들이 3살이 되었지요. 품팔이꾼은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둔 채 품팔이 일을 다닐 수 없었어요. 생각다 못해 그는 어느 높은 벼슬아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지요. 그 집에서 머슴을 살며 아들을 키웠답니다. 벼슬아치 집에는 아들과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어요. 아들은 벼슬아치의 딸과 좋은 친구가 되어 하루 종일 같이 놀았답니다. 좀 더 커서는 함께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지요. 아들은 14세 소년으로 자랐어요. 이제는 제법 철이 들어 아버지 걱정도 하였답니다. 이제 몇 년 뒤면 아버지가 60세가 되시지. 그러면 움집을 지어 아버지를 그곳으로 모셔야 한다. 일주일치 식량과 함께. 식량이 떨어지면 목숨을 이어갈 수 없게 되고. 임금님은 왜 이런 끔찍한 법을 만들어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며 생이별을 하게 하실까?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아버지는 나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 60세가 되려면 몇 년 안 남았으니 그동안이라도 편히 쉬게 해드리자.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대신 벼슬아치 집의 머슴이 되었어요. 몇 년 뒤 아버지는 드디어 60세 생일을 맞이하였지요. 이제는 아들이 움집을 지어 일주일치 식량과 함께 아버지를 그곳으로 모셔야 하였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움집에 데려간 뒤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아버지,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헤어지라 하지만 저는 결코 그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혼인하여 얻은 며느리와 손자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날마다 아버지를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움집에 모실 때 일주일치 식량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매일 밤 움집까지 식사를 날랐지요. 아버지,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바빴습니다. 밭갈이를 하였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고생 많았구나. 난 네가 돌봐주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단다. 낮에는 햇볕도 쬐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요즘은 밥맛도 좋아 밥을 2그릇이나 먹는단다. 그러세요? 아버지가 잘 지내시니 저도 기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음은 아무도 몰랐어요. 나라에서 알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였지요.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벼슬아치의 딸이 아들을 만나러 왔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가깝게 지내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은 서로 좋아하고 있었지요.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요즘 조정이 근심에 잠겨 있대.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3가지 문제를 내는데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라 망신이라고 임금님과 대신들이 한숨만 쉬고 있대. 그런 일이 있었구나. 3가지 문제가 꽤 어려운가 보지.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면. 물론이야. 사신이 며칠 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어대겠어.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흉께나 보겠지. 그래서 임금님은 3가지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벼슬까지 주겠대. 아들은 3가지 문제를 듣고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가 그대로 전하였어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말이구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아들에게 3가지 문제의 답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벼슬아치를 찾아가서 말하였지요. 저를 왕궁까지 데려다 주신다면 3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슬아치는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그게 정말이냐? 네가 3가지 문제를 모두 알아맞힌다면 너를 내 사위로 삼으마. 벼슬아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답니다. 아들은 왕과 대신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신 앞에 섰답니다. 사신은 그를 말끄러미 쳐다보더니 공작새가 들어있는 3장을 가리키며 첫 번째 문제를 내었어요. 저 새는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공작새다. 이 나라에 와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 죽어가는데 무엇을 먹여야 살아나겠느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삿입에 거미줄 치랴. 거미줄을 걷어다 먹이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들의 대답에 거미줄을 걷어다 공작새에게 먹였어요. 공작새는 거미줄을 받아먹고는 곧 기운을 차렸지요.
사신은 홍두깨 방망이를 보여주며 두 번째 문제를 내었답니다. 이 방망이는 위아래가 똑같이 굵고 둥글다.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겠느냐? 위아래를 구분하려면 방망이를 물에 담가야 합니다. 나무는 원래 아래쪽이 무겁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물에 담그면 더 잠기는 쪽이 아래입니다. 사신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똑같이 생긴 흰말 두 마리를 끌고 와서 보여주며 세 번째 문제를 내었답니다. 저 말들은 똑같은 암컷이고 몸집도 비슷하다. 어느 쪽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가려내어라.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구간에서 여물을 주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마리 말 앞에 각각 여물을 담아 놓으면 다른 말의 것까지 먹으려 하는 놈이 새끼 말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 새끼는 끔찍이 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미 말은 새끼 말의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끼 말은 다르지요. 철이 없어 어미의 먹이까지 넘보는 거랍니다. 으스대던 사신은 코가 납작해졌어요. 아들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풀었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참으로 지혜롭구나.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느냐? 아들이 대답하였어요. 임금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세 가지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입니다. 60세가 넘으셨는데 나라의 법을 어기고 제가 움집에 매일 식사를 나르며 모시고 있습니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바라옵건대 저에게 상을 내리시는 대신 60세 노인을 움집에 가둬 죽이는 무서운 법을 없애주십시오. 임금은 법을 만든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너의 말이 옳구나. 60세가 되었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 무서운 법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아버지 같은 노인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배이니라. 사람이 늙으면 아는 것이 많고 얼마나 지혜로우냐. 우리나라에 노인이 없어 사신이 낸 문제들을 여태 풀지 못했던 것이지. 그러고 보니 너는 참으로 효자로구나. 용기도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끝까지 모셨고 미련한 나를 깨우쳐 주기까지 하였다. 그 무서운 법은 지금 이 순간 폐지하니 너는 아버지를 오래오래 모시도록 하여라.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아버지였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오죽 기쁘겠어요. 아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벌였지요. 이때부터 이 나라에는 60세가 되면 노인을 움집에 가둬 죽이는 대신 큰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생겨났답니다. 환갑잔치를 열게 된 것이지요. 한편 아들은 벼슬아치의 딸과 혼인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황금종을 버려라.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의 일이랍니다. 우리 고구려의 국군이 무궁하게 융성하도록 9곳에 절을 지어 부처님께 기원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 시대에 9개의 절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주암사였답니다. 특히 주암사의 종각에 매달린 종은 평양성의 백성들이 국군이 무궁하게 융성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정성껏 만든 종이었는데
높이가 8척이나 되는 종을 황금을 부어 주조했다고 하니 그 당시 고구려 국세가 얼마나 번성했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답니다. 또 종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멀리까지 퍼졌는지 아침 저녁으로 주암사의 종이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평양성 사방 20리 밖까지 은은히 들렸다고 한답니다. 주암사의 황금종에 대한 소문은 이웃나라인 신라와 백제에까지도 퍼졌지요. 신라와 백제에서는 주암사의 황금종을 탐내어 이를 빼앗기 위해 몇 번이나 고구려를 공격했으니 어느 때는 평양성이 포위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평양성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답니다. 백제와 신라의 군사들이 고구려를 친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암사의 주지스님인 도림은 근심에 쌓였지요. 우리 고구려에 황금종이 있기 때문에 신라나 백제가 황금종을 탐내어 공격해 오는 것이다. 이 황금종만 주암사에 없다면 다시는 신라와 백제의 군사들이 고구려를 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고구려도 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도림은 황금종이 매달려 있는 종각을 쳐다보며 어느 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안 되겠다. 신라와 백제는 황금종을 손에 넣으려고 걸핏하면 군사를 움직여 고구려를 치려 하니 국가의 무궁한 융성을 위해서 주조한 종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고 백성들을 병란의 참화 속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구나. 우리 고구려 백성뿐만 아니라 종을 탐내는 신라나 백제의 왕이 전쟁터로 몰아낸 세 나라 백성들을 전쟁의 참화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욕심을 내는 이 황금종을 없애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도림은 종각으로 들어갔어요. 종각으로 들어간 도림은 장작을 날라다 종각 밑에 높이 쌓아 올리고는 불을 질렀답니다. 바짝 마른 장작에 불이 당기자 마귀의 혓바닥 같은 불길이 삽시간에 종각을 뺑 둘러싸고 말았어요. 우지끈 불길이 옮겨붙자 한참 만에 종각의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요. 그리고는 뒤미쳐서 종루에 매달렸던 커다란 황금종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저절로 대동강 물속으로 굴러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이제 앞으로는 황금종을 탐내어 신라나 백제의 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림은 종이 빠져들어간 대동강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도림은 황금종이 대동강으로 빠지게 된 사연을 보고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갔답니다. 폐하, 소승, 문안드리옵니다. 도림은 옥자에 앉은 광개토 대왕을 향해 공손히 합장을 하였어요. 어서오, 무슨 일로 들어오셨소? 지금 우리나라는 사해를 두루 굽어보시는 부처님의 도우심과 대왕폐하의 성은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주암사의 황금종을 탐내어 신라와 백제가 자주 침범을 하므로 그 분란의 목표인 주암사의 황금종을 소승이 불에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아니 대사, 그게 정말이란 말이오? 광개토 대왕은 도림의 말에 깜짝 놀라 몹시 화가 난 어조로 물었어요. 아래온 대로입니다. 어찌하여 종을 불태워버렸다는 말인가?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해 평양 백성들이 가가호호에서 모은 재물로 주조한 종인 줄을 그대는 모르는가? 어찌 함부로 평양 백성들의 뜻을 짓밟는단 말인가? 폐하, 고정하옵소서. 그리고 소승이 아래 없는 상주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옵니다.
세상 이치를 생각해 보건대 인간 세상에 죄업을 쌓는 것은 무력에서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그런 고로 죄악의 근원을 만드는 황금종은 항상 죄업을 낳고 악인이 탐내는 바가 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소승이 불태워버린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악인이 탐내는 황금종을 그대로 둔다든가 또다시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믿사옵니다. 도림은 이렇게 자기의 뜻을 밝혔어요. 광개토 대왕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지요. 대사의 말씀이 과연 옳소이다. 주암사에 황금종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의 왕이 종을 탐내어 해마다 우리의 국경을 침범했었소. 이제 대사의 말씀대로 다시는 황금종을 추조하지 않겠소. 그러니 대사는 안심하고 물러가시오. 하며 노여움을 풀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폐하의 성덕이 만 백성에게 내려질 것이옵니다. 그럼 소승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도림은 왕궁을 나와 주암사로 돌아왔어요. 그 후 대동강 물속에 가라앉았던 종은 큰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강 위로 굴러 올라왔다고 하는데 현재 이 종은 미림 부근 고방산의 큰 웅덩이 속에 가라앉아 있다고 전해 온답니다. 토끼와 말똥가리.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나무 열매를 발견했어요. 토끼는 눈알을 또르르 굴리며 맛있게 열매를 먹었지요. 커다란 말똥가리가 그 옆을 지나가다 토끼를 보았답니다. 토끼님, 무얼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이 열매 좀 보세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어허, 그러세요? 말똥가리는 열매를 힐끗힐끗 훔쳐보며 생각했어요. 이놈의 토끼, 그동안 날 그렇게 골탕 먹이더니 어디 혼 좀 나봐라. 말똥가리는 흠흠 헛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무리 달고 맛있다 해도 하늘나라의 열매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가 물었답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언제나 달콤한 열매가 가득하지요. 지금 그곳에 가는 길인데 함께 가실래요? 정말이에요? 저도 갈 수 있나요? 그럼요. 제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걸요. 고마워라.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가서 기타를 가져올게요. 잔치에는 원래 음악이 있어야 하잖아요. 토끼가 깡충거리며 기타를 들고 뛰어오자 말똥가리가 말하였어요. 얼른 제 등에 타세요. 제 몸을 꼭 붙잡으시고요. 자, 이젠 날아오릅니다. 말똥가리는 토끼를 골려줄 생각에 절로 신이 났어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말똥가리가 소리쳤지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똥가리는 아무 말 않고 빙글빙글 팽그르르 위로 아래로 날아갔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위로 붕 올라갔다가 아래로 쌩 곤두박질 치기도 하였지요. 토끼는 말똥가리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답니다. 하지만 핑그르르 뱅그르르 너무나 어지러워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았답니다.
그만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발 그만해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하늘나라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말똥가리는 아까보다도 더 빠르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뒤로 마구 날아다녔어요. 그만해. 어서 나를 땅에 내려줘. 토끼는 소리를 지르다가 메고 있던 기타로 말똥가리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어찌나 세게 쳤던지 말똥가리의 머리가 기타 구멍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말똥가리가 정신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자 토끼는 말똥가리의 날개를 쫙 펴서 무사히 땅으로 내려왔어요. 얼마 뒤 말똥가리가 깨어나자 토끼가 말하였지요.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 친구들에게 기타를 벗겨달라고 하시지. 이건 나를 골탕 먹인 벌이야. 말똥가리는 기타에서 머리를 빼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마침내 머리가 구멍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애를 쓴 탓에 목에 있던 털이 한 움큼이나 빠졌답니다. 말똥가리의 목에 털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래요. 처녀가 낳은 용왕담의 후손. 옛날 백두산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곳에 오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지요. 오생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예절이 바르고 아름다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이런 사윗감으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이리도 없단 말인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오생원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억울합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전부터 제가 잠든 사이 방 안에 들어와 앉아있다 가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오늘은 꼭 잡고 말 터이니 오늘 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네. 딸은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거렸어요. 네가 자는 척하고 있다가 그놈이 들어오면 이 명주 씨를 발목에 묶어 놓아라. 이튿날 아침 오생원은 명주 씨를 따라갔어요. 명주 씨는 산을 하나 넘어 늪을 따라 이어졌지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 물속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그렇다면 늪의 물을 다 퍼내야겠구먼. 오생원은 늪의 물을 퍼내었어요. 물을 퍼낸 늪 한가운데에 넓적한 바위가 있었답니다. 바위를 들어보니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수궁문이라는 글자도 써 있었어요. 이건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가? 신기하게 생각한 오생원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얼마 후 딸은 한쪽 발이 오리처럼 생긴 아이를 낳았어요. 오생원은 백두산에 집을 짓고 딸과 아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가시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이나 지어주십시오. 오생원은 딸과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딱히 이름이랄 게 뭐가 있겠느냐. 오리발이라고 부르자꾸나. 딸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리발은 자라면서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머리도 총명해졌답니다. 더군다나 물을 좋아한 오리발은 날마다 늪에 가서 헤엄을 치며 놀았어요. 어느 날 오리발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리발이 돌아왔지요. 오리발아, 어딜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 천지 속에 있는 용궁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오리발아, 천천히 얘기를 해보거라. 늪에서 헤엄을 치다가 수국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였고 눈부시도록 휘황찬란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긋생긋 웃으며 말하였어요. 용왕님은 제가 용왕담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필요해서 보낸 것이니 몸과 마음을 닦아 때를 기다리라 하였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마친 오리발은 활쏘기와 칼쓰기를 연습했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리발은 커다란 독수리가 호랑이 새끼를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지요. 이런 어째? 저러다 호랑이 새끼들이 다 죽겠는걸. 오리발은 얼른 활을 쏘아 독수리의 날개를 맞췄답니다. 호랑이 새끼들은 풀숲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앞다리가 부러졌구나. 오리발은 호랑이 새끼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돌본 후 동굴 앞에 가져다 놓았지요. 며칠 후 호랑이 새끼들이 궁금해 동굴로 갔답니다. 동굴 앞에는 눈이 뻘건 호랑이가 앉아 있었어요. 호랑이는 등을 돌려 타라는 신용을 하였지요. 오리발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답니다. 호랑이는 힘껏 달려 샘터로 갔답니다. 오리발도 물을 몇 모금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잠시 후 오리발의 발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니, 내 발이... 오리발은 이상하게 여겨 발을 물에 씻었지요. 오리발이었던 발이 서서히 사람의 발로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호랑아, 정말 고맙구나. 네가 은혜를 갚으려고 날 여기로 데리고 왔구나. 오리발은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두만강 기슭의 곰바위에 가면 결혼하지 않은 임좌수의 딸이 있네. 그 처녀가 자네의 배필이네. 어서 가서 만나보게나. 이튿날 아침 오리발은 곰바위 마을로 향했답니다. 곰바위 마을로 가려면 서너 달은 걸리는 거리였지요. 오리발은 먹을 것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었어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이번에도 호랑이는 등을 내밀었어요. 호랑이는 오리발을 대문 앞에 내려놓고 사라졌답니다. 여보시오, 아무도 없소. 오리발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잠시 후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그때 마침 산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산 비둘기 둥지에 독사 한 마리가 있었지요. 이런, 비둘기가 위험하잖아. 오리발은 활을 꺼내 독사의 머리를 쏘아 명중시켰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까? 오리발을 본 처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오리발도 처녀를 똑바로 보지 못하였지요. 누굴 찾아오셨어요?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나와 결혼하여 백두산에 가서 살았으면 합니다. 처녀는 두 볼이 새빨갛게 되었답니다. 오리발은 처녀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 처녀와 결혼을 하였어요. 비록 태어날 때는 축복받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용왕담의 후손답게 정의롭고 용감하게 자라 현명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지요. 오리발은 후에 세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길렀으며 주위 사람들을 도우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점성술사. 저 애는 아무래도 전생의 별이었을 게야. 혹시 별 귀신이 붙은 거 아닐까?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뭐가 좋다고 매일 밤 저리 쳐다볼까? 밤하늘에 총총이 떠 있는 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바라보는 소년 최총진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전라도 영암 땅에서 태어난 최총진은 어렸을 때부터 별을 쳐다보는 것을 즐겼지요. 별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 빙그레 웃기도 하고 때로는 훌쩍훌쩍 울기도 하였답니다. 그는 수많은 별의 아름다움을 이미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지요. 또한 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아는 듯 하였어요. 늘 별을 가까이 하며 자란 최총진은 천문학과 주역에 능통했는데 별을 보고 치는 그의 점괘는 백발백중이었답니다. 이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마침내 왕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마침 왕건은 한동안 해괴한 꿈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지라 곧 사람을 시켜 최총진을 대궐로 불러들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여봐라, 내일 당장 최총진이라는 자를 데려오도록 하라. 왕건의 명에 한 신하가 나서며 아뢰었어요. 폐하, 허나 그 자는 전라도 영암 땅에 사는지라 입궐하기까지는 사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좋다. 사흘 안에 당장 그 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왕건의 명령을 받든 유사라는 사람은 그 길로 말을 재촉해 영암으로 달렸어요. 원래는 왕복 닷새도 넘게 걸리는 먼 곳이지만 왕건이 급하게 재촉하자 유사는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지요. 마침내 최총진의 집에 도착한 유사는 다급하게 외쳤답니다.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잠시 후 늙은 하인이 대문을 열었어요. 니시오? 이 집의 주인이 최총진이라는 어르신인가? 예, 그러하옵니다만 주인 어른은 지금 안 계십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는데쇼. 이를 어쩐담? 혹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가? 본래 어디 가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가시는 분이라 소인은 잘... 유사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도 사흘 안에 송도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러나 유사가 낭패를 당해 어찌할 줄을 몰라 할 때 최총진은 이미 송도에 도착해 대궐을 지키는 수문장을 만나고 있었어요. 최총진은 서슴없이 수문장에게 말을 건네었지요. 나는 전라도 영암 땅에서 온 최총진이라 하오. 폐하께 해몽을 해드리기 위해 왔으니 어서 아뢰도록 하시오. 최총진의 말에 수문장은 어이가 없어 웃었으나 말하는 투나 행색으로 보아 거짓은 아닌 듯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어요. 잠시 후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은 수문장은 황급히 최총진을 대궐 안으로 들였답니다.
최총진은 곧 궁인들의 안내를 받아 왕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왕건은 최총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었답니다. 내가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고 너를 불러오라 했는데 어찌 하루 만에 오게 되었느냐? 실은 사흘 전에 별을 보고 폐하께서 저를 부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하를 배알하려고 했으나 너무 빨리 와도 놀라실 것 같아 오늘 아침에서야 집을 떠났습니다. 그 말에 왕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하루에 천리길을 오다니 그 무슨 당치 않은 망발이냐? 최총진은 침착하게 다시 고개를 숙여 아뢰었어요. 폐하, 실은 소인이 축지법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왕건은 최총진의 재주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가까이 다가오도록 명하였어요. 가까이에서 본 최총진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정말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듯 하였지요. 왕건은 신중한 어조로 말하였어요. 짐이 며칠 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영 흉몽인 것 같구나. 내가 어떤 산중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사는 이 대궐보다도 더 큰 벌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벌집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 벌집 속의 벌들이 일제히 과인을 향해 큰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짐이 보기에 이 꿈은 아무래도 흉몽인 듯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짐이 벌집을 쑤셨으니 어찌 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당연히 무슨 변이 생기거나 전쟁이 날 징조가 아니겠느냐. 왕건의 얘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 최총진은 입을 열었어요. 폐하, 그 꿈은 아주 좋은 길몽이옵니다. 보통 사람이 벌집을 뒤집었으면 좋지 않으나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대왕이 아니시옵니까? 그리고 벌들이 일제히 폐하께 큰 절을 올렸다면 이는 필시 머지않아 폐하께옵서 이 나라를 통일하여 큰 업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하옵니다. 최총진의 말을 들으며 왕건의 얼굴은 점점 환하게 생기가 돌았어요. 과연 듣고 보니 그러한지고 내 오늘부터 너를 가까이 두고 정사를 함께 의논하리라. 그런 다음 왕건은 최총진에게 지몽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약속대로 늘 자신의 곁에 두고 조정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였어요. 훗날 최지몽의 해몽대로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의 태조에 등극할 수 있었고 최총진, 즉 최지몽은 금중고문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답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해종대에도 최지몽은 역시 일관으로서 별자리와 꿈을 통해 왕실의 기륭이나 나라의 앞일을 예견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날도 역시 최지몽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별들이 서로 다투어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매일 밤 보는 별빛이었지만 그 밤 따라 유독 별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별들의 간격과 위치가 마치 어떤 규칙에 의해 자리한 듯 일정했고 별빛은 마치 시퍼런 물에 반짝이는 구슬들이 콕콕 박혀 있는 듯 보여 보면 볼수록 아름답기 그지 없었답니다. 최지몽이 별빛에 홀린 듯 넋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유성 하나가 북두칠성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자미성권 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최지몽은 그때까지의 황홀경에서 깨어나 이내 예상치 않은 일이 조정에 일어날 것을 직감하였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최지몽은 해종을 아련하고 이렇게 고하였어요. 폐하, 소신이 간밤에 천체의 움직임을 읽은 바로는 장차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어소를 틈틈이 바꾸시는 것이 그 화를 면하시는 길이옵니다. 같은 어소에서만 계시면 변을 당하기 쉬우니 자주 어소를 옮기시어 역적들의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소서. 해종은 최지몽의 말을 받아들여 그날부터 어소를 한 곳에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옮겼답니다. 과연 며칠 뒤 해종이 신덕궁에서 침소를 들던 날 평소 해종이 잠을 자던 오소에 자객이 드는 변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또 한 번 최지몽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지요. 그 후 해종이 병으로 승하하고 뒤를 이어 정종이 즉위한 다음에도 최지몽의 출세 가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법인가? 별자리를 읽으며 평생을 별의 뜻에 따라 살아온 최지몽은 어전 연회에서 정종과 술을 마시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해 그만 실언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로 인해 그간 쌓았던 공로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진 최지몽은 귀양살이는 물론 10년 동안이나 등용하지 못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경종이 즉위한 후 다시 왕의 부름을 받은 최지몽은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점성술을 바탕으로 한 예리한 예언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가 있으면 승이 있고 승이 있으면 결이 있는 법.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최지몽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고 급기야 영영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요. 평생을 별과 대화하며 산 최지몽은 유성이 사라지듯 조용히 천체 저편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최지몽이 죽자 성종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말 두 필과 시를 써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고 한답니다.